거기 누구냐? 얘들아 뛰어 뒤돌아보지 마라. 안 쓰면 쏜다. 2024년 12월 24일 새벽 영하 20도가 넘는 혹한. 58살 보위부 중장과 그의 가족 4명이 꽁꽁 얼어붙은 압록강 위를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가장 잘 살던 고위 간부 가족이 왜 크리스마스 이브 새벽에 얼음판 위에서 도망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런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단을 내렸던 순간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평양 창정거리, 간부들만 살 수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2023년까지 국가보위성, 그러니까 남한에서 말하는 보위부에서 중장으로 근무했습니다. 58살이 된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제 삶은 북한에서 가장 잘 사는 축에 속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은 계급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회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6.25 전쟁 때 인민군으로 참전하신 덕분에 저는 어릴 때부터 좋은 대우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함경도 농민 출신이셨습니다. 가난한 집안 딸이었지만 전쟁 영웅과 결혼하면서 평양으로 오셨죠.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성혁아, 내 아버지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다. 당에 충성해야 한다. 그 말씀을 듣고 자란 저는 의심 없이 체제를 믿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보위부에 들어간 것이 25살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30년간 저는 체제에 충실한 개가 되어 살았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로 해외 출장도 다녀오고 간부들과 저녁 모임도 하고 그렇게 평양 엘리트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내는 전직 교원이었습니다. 평양 사범대학을 나온 똑똑한 여자였죠. 우리 사이에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군 장교로 복무 중이었고 딸은 평양 의과대학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가정이었습니다. 우리 집 냉장고에는 늘 고기가 있기. 일반 주민들은 명절에나 먹는 돼지고기를 저희는 일주일에 2~3번 먹었습니다. 특별 배급소라고 간부들만 이용할 수 있는 상점에서 남한 물건도 살 수 있었죠. 커피, 초콜릿, 통조림. 일반 주민들은 구경도 못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공화국이 비록 어렵지만 충성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잘 살 수 있구나. 장마당에서 쌀 한 대 구하려고 애쓰는 일반 주민들을 보면서도 그게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제가 특별히 일을 잘해서 아버지가 전쟁 영웅이셔서 이런 대우를 받는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늘 작은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같은 인민인데 이렇게 차이가 클까? 왜 제 아버지 세대가 피 흘려 지킨 나라가 이 모양일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반동적인 생각을 하고 있구나. 스스로를 검열했습니다. 보위부 간부로서 당연한 일이었죠. 2023년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대동강변을 걸으며 단풍을 보는데 문득 어릴 적 어머니 손잡고 함경도 고향 산천을 거닐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시절엔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지금은 잘 살지만 진짜 행복한가?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의문이 제 인생 전체를 바꿀 거라는 것을, 그리고 머지않아 저와 제 가족 모두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제 인생의 전환점은 2023년 10월 중국 베이징으로 출장을 갔을 때 찾아왔습니다. 보위부 고위 간부로서 저는 해외 출장을 자주 다녔습니다. 주로 중국이나 러시아였죠. 하지만 그때까지 저는 철저히 당의 지시대로만 움직였습니다. 호텔과 회의장만 오가고 정해진 사람들만 만나고 그렇게 돌아오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회의가 예정보다 일찍 끝났고 저는 혼자 호텔방에 있게 되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뭘 보려고 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심심해서였죠. 채널을 돌리다가 한국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처음엔 끄려고 했습니다. 남조선 것을 보다니. 하지만 손이 멈췄습니다. 화면 속 서울 거리가 너무 밝았습니다. 밤 11시인데도 불빛이 환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웃으며 걷고 있었고 거리 곳곳에 음식점과 상점들이 넘쳐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과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남조선 인민들은 미제의 압제 아래 굶주리고 있다고 배웠습니다. 거리마다 굶어 죽은 시체가 널렸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사람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2시간 동안 저는 그 드라마를 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걸 보는 것만으로도 정치범 수용소에 갈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접선할 중국 사업가를 만났습니다. 그는 조선족이었는데 알고 보니 탈북자 출신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조선이 정말 저렇습니까? 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중장 동무, 우리가 배운 게 다 거짓입니다. 남한은 우리보다 몇십 년은 앞서 있습니다. 그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제 조카가 서울에 삽니다. 대학생인데 용돈으로 한 달에 100만 원을 받는답니다. 우리 돈으로 치면 상상도 못할 액수죠. 그 돈으로 친구들이랑 밥 먹고 영화 보고 옷 사고 그렇게 삽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북한에서 대학생이라면 배급도 제대로 못 받고 부모 뒷바라지 없이는 학교도 못 다니는데 남한 대학생들은 용돈을 받는다고, 그것도 100만 원씩? 호텔로 돌아와서 잠을 못 이뤘습니다. 6.25 이후 우리가 믿어왔던 것들이, 70년 넘게 배워왔던 것들이 모두 거짓이었단 말인가? 제 아버지는 뭘 위해 전쟁터에서 싸우셨단 말입니까? 저는 지난 30년간 뭘 한 겁니까? 평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압록강 너머 중국 땅은 불빛으로 환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쪽은 캄캄했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처럼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평생 충성했던 체제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한 것이. 하지만 아직은 몰랐습니다. 그 의문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제 가족 모두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베이징에서 돌아온 후 제 삶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초였습니다. 어느 날 보위부 회의에 참석했는데 제 바로 옆자리에 앉던 동료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국장이었던 리명철 동무였습니다. 저와는 20년 지기 동료였죠. 저는 옆 사람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리 동무는 어디 갔소? 그 사람은 고개를 저으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리명철 동무가 숙청당했다는 것을. 죄목은 반당 반혁명 행위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니, 알아도 말하지 못했죠. 다음은 자기 차례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로부터 한 달 후 리명철 동무의 공개 처형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의 아내와 자식들도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일한 동료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후 숙청이 더 잦아졌습니다. 아버지 김정일 때보다 훨씬 더 변덕스럽고 잔인했습니다. 고위 간부라고 해서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했죠.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경계 대상이었으니까요. 그 무렵 제 아들에게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군대에서 복무 중이던 아들이 반동적 발언을 했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군대 내 밀고가 일상이 된 시대였으니까요. 친한 전우끼리 한 말도 보고당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저는 제 지위를 이용해 아들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관련 부서에 연락도 하고 뒷돈도 썼습니다. 겉으로는 일단 무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남았습니다. 언제든 문제 삼을 수 있는 기록이요. 딸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의과대학 기숙사에서 친구들과 남한 영화를 봤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밀고 한 것이었습니다. 딸은 억울하다고 울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안 봤어요. 친구들이 보는 걸 그냥 지나가다 봤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본 것도 죄, 안 말린 것도 죄였으니까요. 저는 온 힘을 다해 딸을 지켰습니다. 제가 보위부 중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했습니다. 담당자들을 만나 사정했고 뇌물도 주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도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대가가 있었습니다. 제 충성심도 의심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상급 기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2023년 베이징 출장에서 무얼 했는지 조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를 만났는지, 어디를 갔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하나하나 다 조사하겠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 가족 모두가 위험하구나. 아버지가 6.25에서 목숨 걸고 싸워서 지킨 나라가, 제가 30년간 충성한 나라가 이제 우리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 가족 모두 죽는다. 자식들을 살려야 한다. 어떻게든. 하지만 어떻게요? 보위부 중장이 탈북을 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건 죽음보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2024년 12월 초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새벽 5시 집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보위부 본부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김성혁 중장 동무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부로 출두하시오. 특별조사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특별조사. 그 말의 의미를 저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30년간 보위부에서 일하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특별조사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불려간 사람들 중 살아 돌아온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내를 깨웠습니다. 여보, 일어나시오. 우리 떠나야 하오. 아내는 잠결에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어디를 떠나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탈북해야 하오. 지금 당장. 아내는 처음엔 제정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당연했죠. 평생 체제를 믿고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탈북을 한다니 믿기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1년간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베이징에서 본 것, 동료의 숙청, 아들과 딸의 위기, 그리고 오늘 아침 전화까지. 여보, 내일 제가 출두하면 돌아오지 못하오. 그러면 당신과 아이들도 다 정치범 수용소로 갈 거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6.25로 고생하신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한 고통을 겪게 될 거요.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당신 말대로 하겠어요. 하지만 아이들은요? 성우는 군대에 있고 미영이는 기숙사에 있는데 그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아들은 평양 외곽 군부대에 있었고 딸은 의과대학 기숙사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연락을 해서 모을 것인가? 저는 보위부에서 배운 비밀 연락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아들에게는 외박 신청을 하라고 긴급 연락을 넣었습니다. 제 직위를 이용해 승인받았습니다. 딸에게는 할머니가 위독하시다는 거짓말로 집으로 불렀습니다. 저녁 6시 우리 가족 넷이 모두 집에 모였습니다. 아이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저는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58살 아버지가 보위부 중장이 자식들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성우야, 미영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희를 지키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라도 살려야겠다. 우리 탈북하자.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탈북이라니요. 딸은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지난 1년간 있었던 일, 제가 알게 된 진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처한 위험을 모두 말했습니다. 2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아이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당연했죠. 28살, 25살. 평생 배운 것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어떻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저는 특별조사를 받으러 가야 했습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저는 간곡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믿어다오. 우리 할아버지께서 6.25 때 목숨 걸고 지킨 게 뭔가 생각해봐라. 이게 아니잖냐. 이건 아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아이들이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짐을 쌌습니다. 아니, 짐이랄 것도 없었습니다. 돈과 신분증, 그리고 작은 가방 하나씩.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30년간 해외 출장을 다니며 모은 외화가 있었습니다. 그것과 보위부 신분증, 그리고 목숨을 건 결단.
새벽 3시 우리는 평양을 떠났습니다. 보이부 차량을 이용했습니다. 신의주로 가는 공식 출장 서류를 위조했습니다. 30년간 보이부에서 일한 경험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평양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밤 불빛 하나 없는 거리. 저는 이 도시에서 태어나 58년을 살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못 볼 겁니다. 어머니 산소도 못 찾아뵐 겁니다.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뒷자리에서 아들과 딸이 작게 흐느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남기만 하면 된다. 자식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으면 된다. 차는 어둠 속으로 달렸습니다. 신의주를 향해, 압록강을 향해, 그리고 희망이 있기를 바라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요. 2024년 12월 24일 새벽 5시. 우리는 신의주에 도착했습니다. 한겨울이었습니다. 영하 20도가 넘는 혹한이었죠. 압록강은 꽁꽁 얼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겨울 압록강은 얼음이 두껍게 얼어서 사람이 걸어서 건널 수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겨울에 많이 시도하는 이유죠. 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국경 경비도 더 삼엄했습니다. 특히 2024년 겨울은 김정은이 탈북 단속을 더욱 강화하라고 지시한 때였습니다. 국경에는 경비병들이 100m마다 서 있었고 조명탄이 수시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보이부에서 일하며 국경 경비 시스템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교대 시간, 순찰 루트, 사각지대. 하지만 아는 것과 직접 하는 것은 달랐습니다. 게다가 혼자가 아니라 가족 넷이 함께였습니다. 새벽 6시 우리는 국경 근처 빈 창고에 숨었습니다. 중국 쪽에 있는 협력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저는 보이부 일을 하며 중국의 몇몇 협력자들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제가 탈북할 줄은 몰랐죠. 하지만 돈을 주면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밤 11시 단동 쪽 지점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짧은 암호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11시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맞춰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낮 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추위도 추위였지만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아들은 떨고 있었습니다. 군인이었지만 28살밖에 안 된 청년이었으니까요. 딸은 계속 울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죽는 거 아니에요? 아내가 딸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미영아. 우리 아버지 믿고 따라가자. 할머니께서 하늘에서 지켜주실 거야. 아내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탈북을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장 용감했습니다. 어머니는 원래 그렇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죠. 저녁 8시 우리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보이부 신분증을 이용해 국경 경비대 초소를 통과했습니다. 긴급 점검 임무입니다. 경비병들은 중장 계급장을 보고 격려했습니다. 우리는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강변까지는 왔지만 이제부터는 신분증도 소용없었습니다. 얼어붙은 강을 건너는 순간 우리는 탈북자가 되는 겁니다. 밤 10시 반. 주변을 살폈습니다. 순찰병이 지나간 직후였습니다. 다음 순찰까지는 약 15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었습니다. 자, 간다. 뛰지 마라.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말고 걸어라. 저는 아이들 손을 잡았습니다. 오른손엔 아들, 왼손엔 딸. 아내는 제 뒤를 따랐습니다. 얼음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미끄러웠습니다. 딸이 넘어질 뻔했지만 아들이 붙잡았습니다. 58살, 50살 넘은 부부가 그리고 젊은 자식 둘이 그렇게 압록강 얼음 위를 걸었습니다. 70m쯤 왔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누구냐? 순찰병이 우리를 발견한 겁니다. 조명탄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밤하늘이 대낮처럼 밝아졌습니다. 뛰어! 저는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얼음 위에서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에 쏘는 경고 사격이었지만 다음은 우리를 향할 겁니다. 100m, 150m. 중국 쪽이 가까워졌습니다. 조금만 더.
제 다리는 58살 노인의 다리였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달릴 수 없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어머니께 기도했습니다. 어머니, 손자, 손녀들만이라도 살려주십시오. 200m. 중국 땅이 눈앞이었습니다. 중국 쪽에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협력자들이었습니다. 빨리, 이쪽으로. 중국말로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뒤에서 북한 경비병들이 소리쳤습니다. 서라. 쏜다. 하지만 중국 땅에는 총을 쏠 수 없었습니다. 국제 문제가 되니까요. 우리는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는 빠르게 출발했습니다. 뒷창으로 압록강이 멀어졌습니다. 저쪽은 북한이었습니다. 이쪽은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딸이 제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아들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꽉 잡고 떨었습니다. 저는 그저 숨을 쉬었습니다. 살았다는 것, 가족이 모두 무사하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중국에 도착했지만 자유를 얻은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지옥이 시작되었죠. 우리를 태운 차는 밤새 달렸습니다. 단동을 지나 선양 쪽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4시쯤 어느 농촌 마을의 낡은 집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당분간 숨어 계십시오. 밖에 절대 나가지 마시고요. 조선족 협력자가 말했습니다. 그 집은 외양간을 개조한 곳이었습니다. 난방도 제대로 안 되고 화장실도 밖에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간부 아파트에 살던 우리로서는 상상도 못한 환경이었죠. 하지만 불평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문제는 북한의 추적이었습니다. 보이부 중장이 일가족과 함께 탈북했다는 소식은 곧바로 평양에 보고되었을 겁니다. 김정은이 직접 지시를 내렸을 겁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내라. 죽이든 데려오든. 협력자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중장님, 북에서 요원들을 보냈답니다. 중국 전역을 뒤지고 있다고 합니다. 보이부 출신이 탈북하면 어떻게 찾는지 중장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 자신이 그런 일을 해왔으니까요. 우리는 그 집에서 한 달을 숨어 지냈습니다. 2025년 1월이었습니다. 중국도 추웠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압록강을 건넜던 그날 밤보다는 따뜻했죠. 아내는 적응하느라 힘들어했습니다. 평생 평양에서만 살았던 사람이 중국 농촌의 외양간에 숨어 지내는 겁니다. 손이 트고 얼굴에 동상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살았어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아들은 달라졌습니다. 북한에서는 늘 당당하던 군장교였는데 이제는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중국말도 못하고 신분도 없고 28살 청년에게는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가장의 아들로서 동생을 지켜야 하는 오빠로서요. 딸은 가장 힘들어했습니다. 25살 평양 의대생이었던 아이가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아버지, 우리 다시 잡혀가는 꿈을 꿨어요. 저는 딸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아버지가 지킨다. 2월 초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중국 공안이 탈북자 단속을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숨은 마을까지 수색이 들어왔습니다. 협력자가 급히 우리를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트럭 짐칸에 숨어서요. 짐칸은 어둡고 좁았습니다. 네 식구가 웅크리고 앉아 숨도 제대로 못 쉬며 몇 시간을 그렇게 갔습니다. 도중에 검문이 있었습니다. 공안이 트럭을 세우고 검사했습니다. 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들은 숨소리까지 죽였습니다. 다행히 넘어갔습니다. 협력자가 돈을 주고 통과시킨 겁니다. 우리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더 먼 곳으로, 베이징 근처로 갔습니다. 베이징 외곽의 한 지하실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 같은 탈북자들이 여럿 숨어 있었습니다. 모두 불안한 얼굴들이었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다들 같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한 달을 더 지냈습니다.
그 사이 저는 한국 선교사들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보이부에 있을 때 파악했던 탈북 지원 네트워크를 이용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제가 단속하려고 파악했던 루트를 이제는 제가 이용하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은 놀라워했습니다. 보이부 중장님이 정말이십니까? 하지만 곧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같은 민족이고 같은 핏줄 아닙니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의 도움으로 우리는 한국행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을 빠져나가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북한 요원들이 여전히 찾고 있었고 중국 공안도 단속 중이었으니까요. 3월 어느 날 밤 협력자가 급히 왔습니다. 중장님, 큰일 났습니다. 북에서 온 요원들이 이 근처까지 왔답니다. 당장 떠나셔야 합니다. 우리는 또다시 짐을 쌌습니다. 아니, 짐도 없었습니다. 몸뚱이 하나씩만 챙겨서 도망쳤습니다. 그날 밤 베이징 거리를 지나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쫓기며 살아야 하나. 자유를 찾아왔는데 이게 자유인가.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까지 가야 했습니다. 진짜 자유가 있는 곳까지요. 2025년 3월 말 드디어 한국행 기회가 왔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특별한 루트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보통 탈북자들은 동남아시아를 거쳐 한국으로 가지만 저희는 달랐습니다. 보이부 중장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국정원이 직접 나섰던 겁니다. 김성혁 중장님, 한국 정부에서 특별 보호를 약속했습니다. 베이징 한국 대사관으로 가시면 됩니다. 선교사님의 말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긴장했습니다. 대사관까지 가는 것도 쉽지 않았으니까요. 4월 초 우리는 베이징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북한 요원들이 대사관 주변을 감시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온 겁니다. 당연했죠. 저 같은 고위급 탈북자를 놓칠 리 없으니까요. 협력자가 말했습니다. 위험합니다. 대사관 가는 길에 납치당할 수도 있습니다. 북에서 온 요원들이 중국 공안까지 매수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을 더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 한국 대사관 측과 비밀리에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마침내 계획이 섰습니다. 대사관 직원들이 직접 우리를 픽업하기로 한 겁니다. 4월 열흘 새벽 5시. 약속 장소는 베이징 외곽의 한 호텔 주차장이었습니다. 한국 외교관 차량 번호를 미리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기다렸습니다. 차가 왔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국 대사관 차량이었습니다. 차에서 한국 사람이 내렸습니다. 김성혁 중장님이십니까? 한국말이었습니다. 남한 사투리.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서 타십시오. 빨리요. 우리 네 식구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가는 도중 뒤에서 다른 차가 따라왔습니다. 뒤에서 추격해옵니다. 운전하던 외교관이 긴장했습니다. 차는 속도를 높였습니다. 베이징 새벽 거리를 질주했습니다. 교차로에서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차는 겨우 통과했고 뒤따르던 차는 신호에 걸렸습니다. 성공입니다. 외교관이 안도했습니다. 20분 후 우리는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우리 차가 들어갔습니다. 대문이 닫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안전하다는 것을. 대사관 직원들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국말, 우리말이었습니다.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우리는 대사관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 사이 신원 확인과 서류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국정원에서 직접 담당자가 왔습니다. 중장님, 한국 정부가 보호하겠습니다. 안심하십시오. 딸이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탈북한 이후 석 달 만에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아들도 긴장이 풀렸는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살았어요. 정말 살았어요. 4월 보름날 우리는 대한민국 여권을 받았습니다. 제 손에 들린 대한민국 여권.
58해 만에 처음 갖는 자유의 증표였습니다. 여권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6.25 이후 70년. 우리 민족은 왜 이렇게 갈라져 살아야 했을까? 4월 20일 우리는 인천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중국 국제공항을 이륙하는 비행기. 창밖으로 베이징이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 북한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묻혀 계신 곳. 제가 58년을 살았던 곳. 아내가 말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갈 수 있을까요? 어머님 산소에. 저는 대답했습니다. 통일이 되면, 우리 세대의 통일을 볼 수 있다면. 3시간 후 비행기는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대한민국, 자유의 땅. 우리가 그토록 바랐던 곳이었습니다. 2025년 4월 20일 오후 3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첫 발을 딛는 순간 저는 멈춰 섰습니다. 이곳이 대한민국이구나.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민족이 사는 땅. 하지만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공항이 밝았습니다. 오후 3시인데도 형광등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북한 같으면 전기 아끼려고 껐을 시간인데요. 그리고 사람들. 자유롭게 웃으며 걷는 사람들. 누가 감시하는 것도 아닌데 당당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국정원 보호시설로 안내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인천에서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 차들이 질서정연하게 달렸습니다. 건물들이 높이 솟았고 간판들이 화려했습니다. 딸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저기 편의점이에요. 불이 다 켜져 있어요. 저도 봤습니다. 24시간 편의점. 밤낮 없이 문을 여는 가게라니.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국정원 시설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신원 확인, 배경 조사, 탈북 경위 청취. 저는 보위부에서 일했으니 이런 절차를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북한과는 달랐습니다. 신문이 아니라 대화였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보호였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담당관이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김성혁 중장님 1966년 함경도 출생, 1990년 김일성 종합대학 졸업, 1991년 보위부 입사. 제 이력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30년 경력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어떻게? 담당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중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저희는 북한 내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제가 2023년 베이징 출장에서 만났던 탈북자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박철수. 중장님이 그를 만나고 변화하셨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지?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저지른 비리까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뇌물받은 금액, 외화 빼돌린 내역. 제가 은폐했던 것들까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중장님,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저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담당관이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었죠. 중요한 건 중장님이 양심을 저버리지 않고 가족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국정원이 북한 보위부 내부 권력 구도를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몰랐던 것까지. 누가 누구와 라이벌이고 누가 다음 숙청 대상인지. 심지어 김정은의 최근 건강 상태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담당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미소만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정보력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요. 며칠 후 또 다른 충격이 있었습니다. 제 가족 개개인의 이력도 다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이 군대에서 무슨 보직이었는지, 딸이 의대에서 무슨 공부를 했는지, 심지어 아내가 교원 시절 어느 학교에서 가르쳤는지까지. 우리 가족을 이렇게까지 조사했습니까?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담당관이 말했습니다.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중장님 같은 고위급 탈북자는 북한이 끝까지 추적합니다. 저희도 철저히 보호해야 하니까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게 민주주의구나. 이게 법치주의구나. 북한에서는 조사가 곧 처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조사가 보호였습니다. 한 달 후 우리는 하나원에 입소했습니다. 탈북자 정착 교육을 받는 곳이었죠. 그곳에서 놀라운 것들을 배웠습니다. 은행 사용법, 지하철 타는 법, 인터넷 쓰는 법.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컴퓨터로 유튜브를 켰습니다. 그리고 북한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평양이 나왔습니다. 제가 살던 창전거리가 보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곳에 제 추억이, 제 어머니가, 제 인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아니,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았으니까요. 마음껏 말하고 마음껏 생각하고 마음껏 살 수 있는 이곳. 이게 진짜 삶이었습니다. 2025년 12월 현재. 저는 통일 관련 연구소에서 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 체제를 증언하고 탈북자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아들은 대학에 진학했고 딸은 간호학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내는 한글 교사 자격증을 준비 중입니다. 가끔 북한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곳에 남은 2,500만 동포들, 제 동료들, 부하들. 그들은 여전히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유가 뭔지도 모른 채로요. 저는 58입니다.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통일을 보고 죽고 싶습니다. 어머니 산소를 찾아뵙고 싶습니다. 북에 남은 사람들에게 자유가 이렇게 좋은 것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6.25 이후 70년. 우리 민족은 왜 이렇게 갈라져 살아야 했을까요? 같은 말을 쓰고 같은 피가 흐르는데 왜 총부리를 겨누고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민주주의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북한에는 2,500만 명이 그것을 갈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 우리 세대가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북에 계신 분들, 남에 계신 분들. 다 늙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어머니께 그리고 대한민국의 하늘에 우리 민족이 다시 하나 되는 날을 보게 해달라고요.